제가 일찍 좀 참석해서 개회식 때도 있어야 되는데 좀 학교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늦어서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발표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할 대상은 조선 후기에 문장가이면서 이제 소설가라고 할 수 있는 김소행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충주의 기이한 문장가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기이한 문장가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그 시대의 이제 평가를 보면 조선의 기이한 문장가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소설에 대해서는 조선의 기이한 문장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충주와 관련한 발표이기 때문에 제가 조선이란 말 대신에 충주라는 말을 이제 앞에다가 붙였습니다. 사실 김소행이라고 하는 인물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선 최고의 판타지 소설가다라고 하는 명칭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발표 내용은 이제 발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행이라고 하는 인물은 충주에서 태어나서 충주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조선 후기에 걸출한 문장가이면서 소설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대표적인 소설, 지금 남아있는 것이 이제 사만수비우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외에는 또 아쉽게도 관련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고, 그분이 사시던 곳이 이제 산청면의 광동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답사를 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은 생애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창작 공간에 대한 이야기, 또 그가 교류한 사람들, 또 그 사만수비에 나타난 어떤 작품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행에 대한 자료는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참 아쉬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씩 남아있는 자료들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김소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 남아있는 자료도 매우 소략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 참고할 수 있는 게 안동김씨 대동보라는 것을 좀 참고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만수비우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뒤에 이렇게 서문이라든가 관련된 기록들이 몇 개 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죽계선생 행장이라고 하는 행장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분량이 워낙 짧아가지고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동김씨 문헌록 이런 자료 정도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고, 또 최근에 이제 도헌유고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이제 최근에 발견돼서 거기에서 조금 더 보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겠습니다. 우리 자료집 6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이제 인용된 자료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만수비에 수록이 되어 있는 죽계선생 행장이라고 하는 글의 내용입니다. 제목은 행장이지만 행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간단한 어떤 인물 정보만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가람문고본에 이 사만수비우 책 뒤에 또 수록이 되어 있는 행장이 있는데요. 이것도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뒤에 좀 부가해서 추가된 그런 내용들이 있는 정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헌유고라고 하는 문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좀 소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운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자신이 김소행의 어떤
김소행이 이제 자신의 삼종조 할아버지라고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산중 하나라고 하는 글을 지었다는 사실을 이제 좀 더 추가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박오문이라고 하는 글, 또 충묘문이라고 하는 글. 그래서 박오라고 하는 건 이제 까마귀를 잡는다 이런 뜻이고요. 충묘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를 쫓아낸다라고 하는, 좀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런 소재를 가지고 글을 짓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좀 이런 면에서도 그의 어떤 기이한 문장가로서의 어떤 측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동 김씨 문헌록에 그의 어떤 형에 대한 소개 또 이제 같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행, 김소행의 형이 김경행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도 이제 문장을 잘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안동 김씨 세보에는 이제 언제 태어나서 언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기록, 그래서 꽤 오래 장수한 분인데요. 95세까지 그 시대로 보면 상당히 장수한 그런 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묘소의 위치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사만수뷰의 작가인 김소행은 본관이 이제 안동 김씨고요. 그리고 자는 평중, 호는 죽계였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상으로는 이제 유명한 분이 청음 김상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유명하고요. 청음 김상헌이 이제 5대조 할아버지가 되시고, 또 증조부는 이제 노론의 핵심 인물이었던 그 수중, 김수중, 김수흥, 김수황 뭐 이런 분들과 이제 같이 그 고분의 이제 서재였던 김수징의 이제 후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수징이라고 하는 인물부터 이제 서자 집안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그 서자가 된 사연도 좀 그 억울한 그런 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서자 집안으로 이제 정해지면서 그때부터 산청면, 송강리, 광동 마을에 이제 거주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던 연천 홍석주라고 하는 문장가가 있고요. 또 대산 김매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래서 연대 문장이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 문장가로 알려졌던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과 활발한 교류를 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홍석주의 동생 또 홍길주 뭐 이런 인물들과도 이제 교류가 있었던 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만수뷰를 지은 것은 49살 때 1814년도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묘소는 산청면 광동마을 그 앞산 쪽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장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봉산 그 대봉정사라는 절로 이제 위패를 옮겼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전체적인 어떤 생애가 알려진 것이 없어서 대략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창작 공간과 관련해서 이제 광동 마을은 그 이제 제가 좀 답사를 해봤는데요. 그 광동 마을에서 이제 사만수뷰를 창작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자료집에 나와 있는 그 강동마을 입구 표시가 있는데, 여기부터 바로 강동마을은 아니고 조금 더 들어가야 이제 광동마을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분의 후손 중에 이제 김수진이라는 분이 살아 계셨는데요. 그래서 직접 만난 경우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1992년도 2003년도에
그 김수진이라고 하는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났다는 그런 어떤 그 선배 연구자들의 어떤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김수진이라는 분이 26대 손인데요, 안동김 씨. 그런데 지금 27대 손 되시는 분이 김지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지금 용산동에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아마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리긴 했는데 사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김소행의 묘소는 이제 원래 천등산 아래에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 집안 사람들의 묘가 같이 함께 있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가보면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좀 모른다고 이제 다 얘기를 하시고, 그분의 이제 후손 중에서 고손, 4대 후손이죠. 김소행의 4대 후손인 김병량이라고 하는 분의 자선비만 이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김 씨 집안은 이제 뭐 그 당시에 권세를 누리던 그런 집안이었고, 그래서 아마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풍요로웠던 집안이었던 것 같고, 또 김병량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이제 자선을 베풀었다고 하는 걸 보면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풍요로운 생활을 했었던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창작 동기에 대해서는 그 사만수뷰의 이제 후발문, 서두 부분, 그리고 이제 지작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창작 동기에 대한 서술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무태고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이 무태고사, 게으르지 않은 거사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가상의 인물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 무태고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평소에 글을 좋아했는데 김소행의 문장을 좀 듣고 싶어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김소행이라는 분을 쫓아다녔지만 엿보지 못하다가 1814년에 이 기이한 글 한 편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글을 뭐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하루 만에 지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긴 문장을 하루 만에 지을 수 있느냐,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이야기의 구성이라든가 줄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하루 만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사만숲이라는 작품이 워낙 장편 소설이고 또 그것도 한문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무래도 좀 믿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무태고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글을 지으라는 주문에 의해서 지었다는 그런 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만수뷰 서두 부분과 그 말미에 또 그 창작 동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주 8번, 9번의 내용인데요. 요 내용은 이 향낭의 일, 이 향낭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 이제 정혼을 한 상태였죠. 약혼을 한 상태였는데, 그 부모가 나중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라고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이 향낭이란 여인은 이제 경상북도 선산 지역에 사는 여인이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어떤 그 자결을 했다는 얘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그 향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향낭의 일을 이제 소상하게 정리하고 후대에 전승하겠다는 의도를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의도, 향낭의 일을 이제 소상하게 정리해서 후대에 전승하겠다는 의도가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역사 기록,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서 빠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충한다라고 하는
이 습유라고 하는 제목이 이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기가 이제 밝혀져 있고요. 또 이제 지작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지작기라고 하는 부분에 오히려 더 창작 동기가 어떤 내면의 어떤 창작 동기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그런데 벼슬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래서 이 자신의 능력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이렇게 봉쇄된 이 서얼 지식인의 어떤 그런 의식, 이 밟은 저술 의식이라고 이제 그러는데요. 이런 밟은 저술의 의식이 중요한 동기가 되었던 걸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이런 걸 이제 삼부르라고 그러는데요. 세 가지 영원한 것, 삼부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는 입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덕을 세우는 것. 주로 이제 성인들이죠. 성인들이 어떤 성인의 덕을 세워서 그 이름이 영원히 이제 전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입공,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적을 세워가지고 길이 그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되는 두 번째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입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그 말을 세우는 거, 이건 이제 주로 문학과 관련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삼부르라고 하고, 이 김소행의 경우에는 그 중에 어떤 입원의 길을 택했던 것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김소행의 경우에는 덕을 세울 수도 없고 또 공을 세울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을 세우는 길, 훌륭한 문장을 후대에 남기는 그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이제 중요한 창작의 동기였던 것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창작의 동기는 이제 대략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교류한 사람들로는 그 중요한 사람이 이제 그 집안 사람들하고도 이제 주로 교류를 했었던 걸로 여겨지고, 이 집안의 대대로 비록 서울 집안이지만 대대로 문장가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걸로 기록을 보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같은 안동 김씨 집안의 김매순이라고 하는 사람, 또 홍석주, 홍길주, 홍현주, 이 삼형제인데요. 이 삼형제가 다 또 문장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석주와의 어떤 교류와 관련해서 그 몇 가지 기록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길주도 김소행과 관련된 그런 시나 또 이제 기록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고요. 특히 이제 홍석주 그 이제 김소행이 쓴 글 중에 원명이라고 하는 글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것은 지금 전해지지 않는 글인데 이 글에 대한 반론으로 이제 홍석주가 무명변이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 운명이 없다고 하는 글인데 이제 홍석주는 그것에 대한 반론으로 운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글을 써서 이제 무명변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후기 산문사에서 아주 중요한 명문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문장이 형성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된 그런 글이 이제 바로 그 원명이라고 하는 글을 이제 남겼고요. 그리고 이제 그의 동생 홍길주가 그 서문을 또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만수비에 이제 서문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김매순은 또 김소행과 같은 집안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김소행과 관련해서 두 편의 이제 시를 남기고 있는 것이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만수비의 서문을 또 남겼습니다. 그 사만수비의 서문 중에서 이제
우리 김소행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문장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인 주께는 천하의 기이한 선비이고 그가 지은 사만의 열려전은 천하의 기이한 문장이다라고 하면서 김소행의 어떤 특징, 그의 문장의 특징을 어떤 이런 기이함에서 이제 찾고 있습니다. 이제 김소행의 작품 중에서 이제 사만수뷰를 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이 사만수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향낭의 이야기에 이제 바탕을 두고 새롭게 이제 소설을 창작한 것인데요. 이 향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숙종 때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향낭에 대해서는 이제 그가 이제 자살을 한 그런 연려로 알려진 그런 인물이고 죽기 전에 산유화가라는 노래를 지은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유화가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후대 민요로도 많이 불리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곳에 이제 바탕을 두고 이제 작품을 창작했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시대 배경이 이제 조선 시대에서 삼국 시대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향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삼국 시대 인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배경이 되는 공간은 이제 선산 지역 신라 땅인데요. 선산 지역의 일리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물이 이제 중심이 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 일리천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태조가 이제 견훤의 아들 신검과 그 마지막 전투를 벌인 곳이 이제 일리천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장소는 사실은 삼국 통일보다는 후삼국의 통일과 관련된 그런 장소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 시대가 아닌 신라 시대로 이제 배경을 설정한 것은 어떤 향낭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시대에 이제 태어나 가지고 어떤 삼국 통일에 기여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80쪽에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 7번째 대목, 그래서 천군과 마군의 전쟁, 하늘의 군대, 천신의 군대와 이 어떤 마귀들의 군대의 어떤 그 전투 장면, 이것이 한 권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이제 상당히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의 내용들은 주로 어떤 그런 논쟁 같은 것들, 의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작품의 줄거리는 그냥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작품의 특징은 뭐 제가 몇 가지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그 어떤 문장가들이 어떤 자기의 글솜씨를 최대한 뽐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모든 여러 가지 문체, 다양한 문체를 자유자재로 구성을 해서 천이무봉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 그런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향낭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재혼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연려를 다시 태어나게 해가지고요, 다시 재혼을 시키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어떤 그 여성의 수절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려라는 이름으로 죽은 여인이 한을 푸는 이야기, 새로 태어나서 시집도 가고 또 어떤 국가의 공헌도 하고 삼국 통일에 기여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사만수뷰 자료는 지금 7종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7종의 내용은 이제 좀 그 어떤 그 학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 설명을 이제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삼아서 몇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소행은 이제 조선의 기이한 문장가이면서 그가 지은 사만수뷰는 조선의 기이한 명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산지방의 의연려였던 향낭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삼국통일 시기를 배경으로 이 소설을 창작했습니다. 상고시대부터 김소행 당대까지 조선과 중국의 다양한 인물들 또 사건들을 총망라하고 있고 결집해서 거대한 어떤 서사적인 우주를 창안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매수는 그를 기이한 문장가, 또 사만수뷰를 기이한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기이한 문장가이면서 충주의 기이한 문장가이기도 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주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에 있어서 그 이중하는 택리지에서 충주가 중국의 형주나 예주와 같이 나라의 중앙에 있다고 했습니다. 삼국지 연의를 보면 형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형주를 차지하는 자가 천하를 차지한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충주가 이제 그런 곳이었고 이런 삼국이 각축하던 이 충주에 살면서 삼국 통일의 이야기를 이제 새롭게 형상화한 점에서 그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문학의 전통적인 문체들을 천이무봉으로 융합하는 그런 솜씨를 보여주었는데 그 오직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통로가 문학밖에 없었던 사람의 그런 어떤 그 밝은 저술의 의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그 조선시대 최고의 판타지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만수비가 출연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현장에 가서 아쉬웠던 점은 그 조선 최고의 판타지 소설가를 기억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이제 좀 그 가슴이 아팠고요. 조그만 문학비라도 좀 세워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원기 교수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선시대 문장가 김소행을 밝혀주셨습니다. 김소행이 남긴 사만수뷰를 통해서 명문장가로 인정받는 그의 문장 활용과 서술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환상적이고 흥미로운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고 융합되는 지역인 충주를 닮은 김소행과 그의 작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토론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수민 교수님께서 맡았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학교 어광석 교수님께서 토론문을 대신 읽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수민 선생이 토론을 맡아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토론문까지 다 작성해 주셨는데, 갑자기 열이 나고 증상이 좀 안 좋아서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토론문을 대신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문은 91쪽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글은 선행 연구 성과들을 발판으로 하여 충주 출신 문학가인 김소행의 삶과 문학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토론자는 먼저 여러 자료와 논문들을 취합하여 김소행의 삶과 문학을 조망하신 발표자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글에 서술된 김소행의 삶과 사만수뷰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점과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는 것으로 소임을 대신할까 합니다. 첫 번째, 김병업이 쓴 행장에 따르면 김소행은 김상원을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세도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안동깁시 출신으로 학문과 식견도 뛰어났으나 증정부가 서출이라는 이유로 크게 쓰이지 못했으며
증조부나 부친처럼 문집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소 안타까움을 자아낼 수 있는 삶을 산 김소행의 행장이 그가 죽은 지 70년이 훌쩍 지난 1933년에 쓰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두 번째는 이 글에 따르면 김소행은 자신의 문학적 능력을 펼치기 위해 사만수뷰를 지었습니다. 주지하듯 이 작품의 서사는 김소행이 태어나기 약 100년 전인 숙종년간에 절사한 향랑의 고사를 모티브로 하여 그보다 훨씬 앞선 시대인 삼국 통일기를 배경으로 전개됩니다. 또한 서사 가운데에는 천병대장이 항우로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왕 및 불교계나 신선계의 장수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고소설 작품들과 비교해서 제법 독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만수비의 창작 기반이 된 작자의 사상과 역사관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작품 이해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글에서 광동마을은 사만수뷰의 창작 공간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광동마을이. 그러나 관련 내용은 증조부 수징부터 김소행을 비롯한 그의 후손들이 살았다는 정보 서술이 대부분입니다. 이 글에서 사만수뷰의 창작 공간으로서 광동마을이 갖는 의미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마을 자체의 내력이나 학문적 특징 등이 함께 서술된다면 창작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조금이나마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사만수뷰의 특징과 주제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정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전 문장의 다양한 변형과 수용, 사기 열전의 형식적 모방, 환상적 기법 활용, 의론체 서술과 같은 본 작품의 특징들은 서술로만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작품의 묘미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김소영의 학문적 지식과 문학적 재능에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따르면 사만수뷰의 원본 자료 가운데 장서각 완질본과 연대 소장본은 전문 필사가에 의해 필사되었습니다. 전문 필사가에 의해 한문소설인 사만수뷰가 필사되었다는 것은 세책본이나 반각본 출판이 국문소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염두에 둔 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자료를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발표문에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참석은 못하셨지만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이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소행의 행장이 그 70년 정도 후에 쓰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이제 행장을 쓰신 분도 이렇게 특별한 또 문장가도 아니신 분이고 또 이 행장이라고 해도 그 생애를 이렇게 자세하게 서술한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이제 정리한 그런 정도여서 행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략해서 행장의 어떤 그런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고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집안의 어른이시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할까 좀 기억하기 위해서 자세히는 이제 내용은 그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다시 정리하고 싶은 그런 동기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어떤 그 창작 배경이 된 사상이나 역사관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뭐 문집이 남아 있으면 이걸 좀 우리가 좀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이제 소설만 남아 있어서 소설을 보면 제일 앞에 그 우리가 얘기하는 단군 조선
으로부터 이제 그 서술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이 그 단군 조선을 중심으로 한 어떤 주체적인 어떤 역사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걸로 이제 여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삼국 통일과 관련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신라 중심으로 이제 서술이 돼 있어서 신라 중심의 어떤 그런 역사 의식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래도 이제 서울 지식인이었기 때문에요. 그 시대 주류가 되었던 이 성리학, 주자학적인 어떤 그런 사상보다는 그 주변의 다양한 사상들, 불교나 도교, 기타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문학과 관련해서는 유교라고 하는 사상은 별로 이렇게 별로 재미가 없죠. 이 소설 창작이나 어떤 문학 창작에 많은 상상력을 부여해 주는 것은 도교적인 상상력이라든가 또 불교적인 상상력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아무래도 이 주류적인 어떤 주자학적인 세계관과는 좀 다른 그 어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던 분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 광동 마을이 창작의 어떤 그런 동기가 되었는가 하는 그 질문이신데요. 그 광동 마을 자체보다도 어떤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류를 많이 했던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김소행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뭐 서울도 좀 많이 왔다 갔다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본 그 조상들의 그 고향인 그 경상도 지역과도 어떤 일정한 교류가 있었던 걸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충주라는 공간이 이 삼국 통일의 어떤 그런 배경과 관련해서 치열한 전쟁터였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삼국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만들게 된 동기로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은 해봤는데요. 그 근거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 그 인상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은 그 연려죠. 연려인데 죽을 때는 연려로 죽었지만 새로 태어나서는 어떤 그 여성으로서의 어떤 자아 실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설정을 했다는 것이 참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묘한 지점이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고요. 수절하다가 죽은 기녀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그 자기가 원했던 남자,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가지고 그 시댁에 가서 고생을 하다가 죽게 되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마음에 들었던 남자에게 다시 시집을 가게 하는 태어나가지고 바로 이렇게 자라요. 몇 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며칠 만에 성인 여성이 되어 다시 태어나서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처음 시집 가고 싶어 했던 그 남자, 정혼이 되었던 남자에게 이제 다시 시집 가고 부모가 권해서 그 시집 가서 그 시댁에서 여러 가지로 학대도 받고 시집살이를 심하게 했는데 남편은 바람도 피고 그랬는데 그 원래의 남자와 다시 혼인을 하게 하고 또 그 남자와 같이 삼국 통일에 기여하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고 그런 점들이 좀 묘한 지점이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선 최고의 판타지 소설로서 그 사실주의를 넘어서 그 다양한 상상의 세계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일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 문헌 자료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새 책본이 이제 새 책본과 관련해서 어떤 이런 상업적인 유통에 대한 어떤 질문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판본이 있으니까요. 아마 많이 좀 돌아다녔던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이것이 아주 상업성을 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필사자가 필사를 하기는 했지만 이제 상업성을 따지는 중요한 기준은 목판본이 나오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목판본이 나오는 데까지는 가지 않은 걸로 보면 일부 매니아층에서 좀 많이 읽혔던 그런 작품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여러 가지
그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